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그럼 한 주간 지구촌에서 일어난 개벽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10월 17일 AP통신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가 약 300km에 달하는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사거리가 50마일, 약 80km인 고성능 포병 로켓 시스템까지만 사용을 허가하며 확전을 우려해 제한적인 지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사용 허가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약 1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 지역에 파견했으며 일부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 공격을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추진 계획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면 종전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허가한 장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겨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북한 파병군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고 러시아와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오사카대 니시다 고지 교수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각막을 치료하는 데 성공하며 시력을 회복시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킨 사례로 학계와 의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각막 윤부 줄기세포 결핍증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각막 윤부는 각막의 가장 바깥층으로 이곳에 줄기세포가 고갈되면 각막이 손상되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은 사망한 기증자의 각막 이식이나 건강한 눈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활용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면역 거부 반응 등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연구팀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세포를 다시 원시 상태로 되돌려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이를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후 일본은 유도 맞는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기증자의 혈액세포를 채취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생성한 뒤 이를 각막세포로 변환시켰습니다. 이후 환자의 손상된 각막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 만든 줄기세포를 이식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진행됐으며 이식 후 2년간 부작용이나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와 랜싯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주목받으며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 대상 4명 중 3명의 환자는 시력을 회복하고 개선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1명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시력이 저하됐습니다. 연구진은 시력 개선의 정확한 기전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식된 줄기세포가 각막에서 증식했거나 환자 본인의 세포 재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열며 시력 회복과 재생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연구팀은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법을 개선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법이 실명 위험에 처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0월 4일 인도네시아 남부의 술라웨시주 부톤섬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전통 언어 보존을 위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한민족 외에 한글을 전통 언어 학습과 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세계 언어 보존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700개가 넘는 토종 언어가 있는 언어적으로 가장 다변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에는 고유 문자가 없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약 9만 3천 명이 사용하는 찌아찌아어 역시 문자 없이 수세기 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으나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지역 원로는 요즘 아이들은 인도네시아어만 익숙하게 사용하며 찌아찌아어를 쓰는 사람은 주로 고령 세대에 국한된다고 전했습니다. 찌아찌아족 원로와 학자들은 언어 보존을 위해 적합한 문자를 탐색했으나 음절로 구성된 찌아찌아어는 로마자로 음역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려 했으나 2009년 한국 학자들이 부톤섬을 방문해 한글을 소개했습니다. 한글은 음소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 단순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아 찌아찌아족의 표기 문자로 채택됐습니다. 이후 한국 세종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글 교육이 시작됐고 찌아찌아족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자신의 언어를 문서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 노래와 또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부족의 문화와 정체성이 보존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부톤섬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와 학교 이름이 로마자와 한글로 병기돼 있으며 학교 교과서와 수업도 한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도입에 대해 문화적 지배나 정체성 왜곡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찌아찌아족 출신 사회학자 라우데 알리르만은 언어 멸종은 정체성과 지혜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한글 도입이 전통 지혜와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은 단순히 문자 보급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이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언어와 정체성 보존의 도구로 자리 잡으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완성하는 데 전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월 18일 김 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 지도원 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는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이며 현재 핵무력을 전쟁 억제 및 제2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자위력을 핵무력 중심으로 한계없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유사시 나토 군사동맹 간판 아래 미군과 추종국 병력이 조선반도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무력의 모든 활동은 전쟁 준비를 철저히 지향하고 이를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러시아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군사적 개입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리고 국제안보는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키우며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국제 군사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북한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북위 32도, 서경 145도에 위치한 곳. 인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연의 순수함이 보존되어야 할 이곳에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약 2,600배,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이 섬의 이름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입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은 북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에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수개월, 수년간 떠돌다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태평양과 접한 우리나라 역시 이 섬의 형성에 기여한 국가 중 하나로 쓰레기 섬은 지금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오션 클린업의 대형 선박 2척이 도착했습니다. 이 환경 비영리 단체는 거대한 그물을 사용해 쓰레기 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를 육지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칫솔, 헬멧, 장난감, 또 심지어 변기까지 포함된 쓰레기들 중 일부에는 한글로 표기된 상표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션 클린업의 환경 및 사회 담당 이사인 마티아스 예거는 너무 외딴 곳이라 보기 전엔 실태를 잘 모른다. 그러나 직접 보면 충격적이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섬은 섬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단한 땅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넓게 퍼져 바다 위에 떠다니며 스프처럼 형성된 상태입니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물고기나 거북이 뱃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션 클린업에 따르면 쓰레기 섬에는 약 1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약 1조 8천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간 범위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규모는 최대 3조 6천억 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쓰레기 섬이 어느 국가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아 공식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쓰레기섬 연구와 정화 작업은 비영리 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화되어 바다 전체로 퍼집니다. 해양 생물은 이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고 플라스틱은 생물 체내를 통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섬 주변 해역에서 잡힌 바다거북의 건조 중량 중 최대 74%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쓰레기섬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환경 문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이 전쟁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데에 따른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11월 18일부터 전쟁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 행동 지침을 담은 위기나 전쟁이 닥쳤을 때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각 가정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6년 만에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번에는 크기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책자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음식 비축 목록, 정전 및 통신장애 대처 방법, 또 스마트폰 해킹 방지 요령 등 약 40개의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 페이지에는 외국이 스웨덴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을 중단하라는 모든 뉴스는 거짓입니다. 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무력 공격 시 정부와 대통령의 대응 방침과 국가 방어 준비 상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렸습니다. 노르웨이는 각 가정에 위기 발생 시 일주일간 혼자 생존할 준비를 권고하는 내용의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책자에는 콩 통조림, 에너지바, 파스타 등의 장기 보관 식품과 원자력 사고 대비 요오드 정제 구비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공격적인 군사 행보에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국 지위를 유지했던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스웨덴도 올해 3월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으며 노르웨이는 나토 창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대비책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11월 19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핵 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를 공식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개정 교리는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며 핵 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와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의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핵 대응의 근거로 삼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교리에서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했습니다. 1. 러시아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2.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대량 항공기 미사일 발사. 3.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그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는 국가 주권과 군사적 위협 대응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교리 변경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라며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망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믹스로 불리는 이 현상은 전시 경제가 민간 경제를 압도하며 나타난 기형적 구조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 소장은 최근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젊은 병사들의 전사가 오히려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병사들은 일반 청년보다 높은 연봉과 생명수당을 받으며 전사 시 유가족에게 1,450만 루블이 지급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의 평생 기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유족들에게 전달된 300억 달러는 일부 빈공 지역 은행 예금을 최대 151%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빈곤율은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3만 명의 신규 병력을 모집하며 전사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1만 명의 병력 지원을 받으며 국제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군인 보상이 빈곤층 구호책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젬체프 소장은 이러한 현상을 데스노믹스라 명명하며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통계청은 올해 9월 기준 인플레이션이 10%에 이르렀으며 감자와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은 73% 폭등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점차 군수산업과 국방 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노젬체프 소장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공대지 미사일 스톰 섀도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사거리 약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사용을 허용한 것과 맞물려 유럽에서도 비슷한 지원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월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를 좌시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당국은 스타머 총리의 발언이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 지원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스톰 섀도우의 사용 제한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경 너머의 러시아 군사기지와 물류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스톰 섀도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에이테크임스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스톰 섀도우의 사용 제한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사거리가 250km에 달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본격적인 사용 허가가 날 경우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AI 유도 드론 4,00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 드론이 적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러시아 영토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국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가 길어질수록 전쟁은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산 KN-23 탄도미사일 파편을 제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거리 무기의 제공이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장내 미생물 군집의 유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장내 미생물이 사람 간에 어떻게 공유되고 이것이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연구는 온두라스 정글의 외딴 마을 18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공식품과 항생제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식사와 사회적 관계가 장내 미생물 군집 구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인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 체내 미생물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장내 미생물 군집의 최대 13.9%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여가 시간을 자주 보내는 관계에서는 10%, 같은 마을에 살지만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들 간에는 4%의 공유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접촉이 빈번할수록 장내 미생물 군집의 유사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미생물 공유가 식습관의 유사성, 신체 접촉, 공용 주방기구나 식기의 사용,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전파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우울증 같은 질환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친밀도가 건강과 질병 발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니콜라스 크리스타키 교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유해한 미생물 유입을 우려해 사회적 접촉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정신 건강과 또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장내 미생물 군집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의 대체 플랫폼을 표방하는 블루스카이가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개발자 사뮤엘 누먼은 11월 20일 자신의 계정에 짧은 영상과 함께 우리가 해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며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성장 속도입니다. 올해 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룬 성과이며 특히 지난달 말 1,300만 명이던 가입자가 단 한 달 사이에 70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최근 미 대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X의 오너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제안받으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용자들이 대규모 이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둘째는 X의 최근 정책 변경입니다. 지난 11월 15일 X가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2019년 당시 트위터 CEO였던 잭 도시의 주도로 시작된 사내 프로젝트였습니다. 2021년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후 지난해 2월부터 베타 테스트를 거쳐 올해 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설립자 잭 도시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물러나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SNS 플랫폼들과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현재 X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3억 1천만 명, 메타의 스레드는 2억 7천5백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의 이러한 급격한 성장이 SNS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총사령관이자 현재 주 영국 대사 발레리 잘루즈니는 러시아의 독재, 동맹국들의 직접 개입은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1일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잘루즈니 대사는 이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의 업 100 시상식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국가가 러시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루즈니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앞에 있다. 이란의 드론 샤이드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무기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3차 대전까지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우방국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침공을 여전히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파트너들은 이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미 너무 많은 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혼자 이길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잘루즈니는 2021년 7월 27일부터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맡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군을 총지휘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올해 2월 물러나 영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총사령관 해임은 전쟁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이견과 함께 또 잘루즈니의 인기가 높아져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이 된 것도 이유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비유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격노하게 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 롭 마고완 부참모장인은 11월 21일 러시아가 동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영국은 군대를 파견해 러시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상당히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나토 동부 측면에 얼마나 많은 영국 여단을 배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국이 요청을 받으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년 만에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천연가스 12월물 가격은 전장 대비 3% 이상 상승한 메가와트 시당 48.275유로, 한화로 약 7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48유로를 넘어선 것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메가와트 시당 300유로, 한화로 약 44만 원 이상까지 폭등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초에는 20유로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우렌고이 포마리 우주고로드 가스관 계측소를 공격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투입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사용 제한 해제 등으로 전황이 더욱 격화되며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크게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우렌고이 가스관의 운용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일부 국가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 노르웨이 등 대체 공급처에서 수입량을 늘렸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EU의 9월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량은 약 8억 4천만 유로,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어치로 지난해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끊어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열대 습지가 사상 최고 수준의 메탄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11월 18일 지난 몇 년 동안 열대 습지에서 연간 약 700만 톤 이상의 메탄이 배출됐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보도했습니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 동남아시아, 아마존, 브라질 남부 등이 주요 배출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28배에서 36배 더 크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 습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주로 죽은 식물이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방출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와 홍수가 잦아지면서 습지가 확장되고 메탄 생성이 더욱 가속화되는 생물학적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브 바자이자 콩고 민주공화국 환경부 장관은 콩고 분지의 습지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롭 잭슨 교수는 메탄 농도가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을 넘어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대기 샘플에서 2020년에서 22년 기간 동안 메탄 농도는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열대습지의 메탄 배출 증가량은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보다 50만 톤 더 많았습니다. 두류 신델 두쿠대 기후학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라니냐 현상이 열대 지역 강수량을 증가시키며 메탄 배출을 높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신대락자는 라니냐가 2023년에 종료되었고 최근 급격한 메탄 배출 증가를 라니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메탄 증가로 인해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젠큐 연구원은 습지 메탄 배출량의 증가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들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ICC 검사장 카림 칸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인 무함마드 데이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행위로 인해 기소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ICC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식량과 물, 의약품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체포영장을 승인했습니다. ICC 회원국 123개국은 자국의 해당 피의자가 입국할 경우 체포해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로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결정을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드온 사르도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데 ICC가 권한도 없이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ICC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하마스 측은 영장 발부를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ICC가 영장을 연구했던 하마스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하니에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살됐고 시나르 역시 지난달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무함마드 데이프의 사망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ICC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제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